여러분, 은퇴 후 연금 관리 때문에 밤잠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매일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간 세무 업무를 담당해온 회계사 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8가지 핵심 포인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세무 팁을 더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퇴직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위험한 금액 임계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까지 인출해도 안전한지 모르고 계시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퇴직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통장에 목돈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빼서 써도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저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국세청이 주목하지 않는 안전한 금액 기준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관심을 받지 않으면서도 합법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개인당 2천만 원, 월 기준으로는 200만 원이 첫 번째 경계선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가는 순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체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 200만 원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연간 합계를 계산해보면 2,400만 원이 됩니다. 이미 연간 한도를 넘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달에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퇴직금으로 받은 5억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매월 생활비로 300만 원씩 인출하고 계셨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2년 정도 지나던 어느 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돈을 자신이 쓰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셨죠. 하지만 월 300만 원씩 인출하면 연간 3,600만 원이 되고 이는 기준선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규칙적인 패턴까지 보여서 더욱 의심을 샀던 겁니다. 다행히 김 씨는 모든 자금의 출처가 명확했고 적법한 퇴직금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 서류 준비하고 해명하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간 총액을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월별로만 계산하지 말고 1년 전체를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연간 2천만 원을 넘어야 한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와 증빙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출 금액을 일정하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매월 똑같은 금액을 인출하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동이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연간 인출 계획을 이 기준에 맞춰 재점검해보세요. 지난 6개월간 인출 내역을 확인해서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기준선을 넘지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 동안은 인출을 줄이거나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피해야 할 인출 패턴 3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출 방식만 잘못해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저도 처음엔 돈만 적당히 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모든 금융 거래를 모니터링합니다. 이 시스템이 레드플래그로 분류하는 3가지 위험한 패턴을 미리 알고 피한다면 불필요한 관심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패턴은 고정된 날짜와 금액입니다. 매월 15일에 정확히 200만 원씩 인출하는 식으로 말이죠. 사람들은 보통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데 시스템 관점에서는 의심스러운 신호입니다. 너무 기계적이거든요. 두 번째는 라운드 넘버 패턴입니다.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처럼 깔끔하게 떨어지는 금액만 계속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생활비는 137만 원이나 243만 원처럼 자연스럽게 변동이 있어야 정상인데 항상 정확한 단위로만 인출하면 의도적인 자금 이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속적인 최대 한도 활용입니다. 일일 인출 한도나 월간 한도를 매번 최대로 활용하는 패턴 말입니다.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되면 급하게 자금을 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고객이었던 박 씨는 정말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가계부도 꼼꼼히 쓰시고 계획적으로 생활하시는 분이었죠. 퇴직 후 매월 정확히 25일에 250만 원씩 인출해서 한 달 생활비로 사용하셨습니다. 박 씨는 이게 가장 체계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실제로 가계 관리 면에서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14개월 동안 이런 패턴을 유지하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규칙적이어서 의심을 산 거였죠. 박 씨는 정말 당황하셨습니다. 자신은 그저 계획적으로 생활비를 관리한 것뿐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하셨어요. 다행히 모든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고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 증빙도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몇 달간 해명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변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필요에 따라 인출 금액과 날짜를 조금씩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병원비가 있어서 좀 더 많이, 다음 달에는 여행을 안 가서 좀 적게 하는 식으로 말이죠. 또한 인출할 때도 153만 원, 287만 원처럼 자연스러운 금액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정확히 200만 원이나 300만 원만 필요한 경우가 드물거든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최근 6개월 인출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같은 날짜, 같은 금액, 라운드 넘버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 다음 달부터는 조금씩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꼭 알아둘 것은 가족명의 활용 시 함정과 안전한 방법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돈을 관리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돈을 내 자식 통장에 넣어두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가족끼리인데 별일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가족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가족 명의를 활용하되 합법적이고 안전한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핵심은 증여의 성격인지 대여의 성격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적절한 절차와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가장 큰 함정은 증여세 한도를 모르고 넘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증여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이고요. 이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이 씨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퇴직금 4억 원을 받고 나서 세 자녀에게 각각 1억씩 나눠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고 각자 통장 관리도 잘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문제는 1년 뒤에 발생했습니다. 큰아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 심사 과정에서 1억 원의 출처를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 돈이 부모님께 받은 거라고 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증여세 한도 5천만 원을 넘는 1억 원을 받았는데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증여세와 가산세를 합쳐서 2천만 원 넘게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이 씨는 정말 억울해 하셨어요. 자신은 그냥 아이들이 관리하기 편하라고 한 것뿐인데 이렇게 큰 세금이 나올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증여 한도를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 한도를 넘어야 한다면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여 형태로 구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증여가 아니라 빌려주는 형태로 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면 그 이자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보조인지, 사업자금인지, 주택구입자금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각각에 대해 다른 규정이 적용되거든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가족 간의 자금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의 명의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꼭 가족 명의를 활용해야 한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적절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가족과의 자금 이동이 있다면 즉시 점검해 보세요. 증여 한도를 넘었는지, 적절한 서류가 있는지, 신고할 것은 신고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정리하면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 정보는 10월 신규 규정의 핵심 변화 사항입니다. 새로운 규정이 나와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알기 어려우시죠? 저도 매번 새 규정이 나올 때마다 고객분들께 설명하느라 정말 바쁩니다. 10월부터 적용되는 가장 큰 변화는 금융정보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은행별로 따로 관리되던 정보가 이제는 실시간으로 통합됩니다.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관리하던 자금도 모두 한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의 하향 조정입니다. 기존에는 10억 원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해외에 자금을 두고 계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연금계좌 인출 시 부과되는 연금소득세 계산 방식의 변경입니다. 기존의 단순한 비례세율에서 누진세율로 바뀝니다. 많이 인출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고객인 정 씨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각각 1억씩 나눠서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9월까지는 각 은행에서 월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인출해도 개별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통합 시스템에서 정 씨의 전체 인출액 300만 원이 한 번에 집계되면서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개별 은행에서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합치니까 기준선을 넘어버린 거였죠. 정 씨는 정말 당황하셨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계속 관리했을 뿐인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다행히 저희가 미리 예상하고 9월에 인출 패턴을 조정해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준비하지 않았다면 정말 곤란했을 겁니다. 해외 계좌 기준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8억 원을 해외에 두고 계시던 김 씨는 10억 원이 안 되니까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새 기준으로는 5억 원을 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생겼습니다. 연금소득세 계산 방식 변경은 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에는 인출 금액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됐는데 이제는 많이 인출할수록 세금이 더 많이 나갑니다. 월 200만 원 인출하시던 분이 갑자기 400만 원을 인출하면 세금이 2배가 아니라 그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분산 관리의 재검토입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둔 자금이 통합 집계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관리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외 자산 신고 준비입니다. 5억 원 이상의 해외 자산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신고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만 몇 주가 걸릴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연금 인출 전략의 수정입니다.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인출하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서 인출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세요. 누진 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9월 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전체 자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기준에 맞게 관리 방식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된 자산이 있다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연금이 벌금으로 바뀌는 구체적인 계산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불안해 하시는데 실제 계산 공식을 알면 미리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산세는 미신고 가산세입니다. 신고해야 할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40%까지 올라갑니다. 즉, 원래 내야 할 세금의 거의 절반을 더 내야 하는 거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일부만 신고하고 나머지를 빼먹으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 1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지연신고를 하면 하루당 연연 25%씩 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실제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금소득이 연간 3천만 원이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기본 세율 5%를 적용하면 원래 세액이 150만 원입니다. 여기에 미신고 가산세 20%인 30만 원이 추가됩니다. 만약 6개월 늦게 신고했다면 지연가산세도 계산해야 합니다. 150만 원에 연출 25%씩 180일을 곱하면 67만 5천 원이 추가됩니다. 결국 원래 150만 원만 내면 될 것을 247만 5천 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제 고객이었던 최 씨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퇴직연금에서 매월 300만 원씩 인출하고 계셨는데 이것이 연금소득세 대상이라는 걸 모르셨어요. 2년 동안 총 7,200만 원을 인출했는데 한 번도 신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최 씨는 자신의 연금을 받은 건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연금소득세는 엄연히 존재하는 세금이고 일정 금액 이상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7,200만 원에 대한 기본 세액이 약 4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미신고 가산세 80만 원, 무신고 가산세 8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게다가 2년간 지연된 것에 대한 지연 가산세까지 합쳐서 총 7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최 씨는 월 300만 원 받던 연금이 실제로는 월 270만 원도 안 되게 줄어든 셈이었습니다. 2년 동안 매월 30만 원씩 손해를 본 거나 마찬가지였죠. 정말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의무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모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세액 계산입니다. 연금소득 공제를 받고 나서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연간 900만 원까지는 공제되니까 이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미리 세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연금을 받을 때마다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따로 적립해 두시면
나중에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상황에 이 계산법을 적용해 보세요. 연금 수령액이 신고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고 넘는다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벌금 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6번째 꿀팁은 합법적인 절세 전략 3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줄이고 싶지만 합법적인 방법을 모르겠다고 고민하시는데 법적으로 완전히 안전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연금 수령 방식의 최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시금으로 받는 게 좋은지 연금으로 받는 게 좋은지 고민하시는데 세금 관점에서 보면 연금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연금소득세는 일시금에 비해 세율이 낮고 공제 혜택도 더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나눠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세금을 수백만 원 절약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전략은 부부간 소득 분산입니다. 부부 중 한 명에게 소득이 몰려 있다면 세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적절히 분산하면 각자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연금을 연간 4천만 원 받고 아내가 소득이 없다면 일부를 아내 명의 연금으로 분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증여세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의료비와 기부금 공제의 적극 활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데 이를 제대로 공제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모두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조건이었던 2명의 퇴직자 이야기입니다. 둘 다 65세에 퇴직하고 퇴직금 5억 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세금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분인 김 씨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은행 예금으로 관리했습니다. 매년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목돈을 인출할 때마다 별다른 계획 없이 사용했어요. 5년 후 계산해보니 각종 세금으로 총 8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두 번째 분인 박 씨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퇴직금의 70%는 연금으로 전환하고 30%만 일시금으로 받았어요. 부부 명의를 적절히 활용해서 소득을 분산했고 매년 의료비와 기부금 공제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박 씨는 5년간 총 500만 원 정도만 세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김 씨보다 300만 원을 절약한 거죠. 같은 조건에서 전략만 다르게 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전략들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의 정확한 파악입니다. 자신의 연금 종류와 규모, 부부의 소득 현황 등을 정확히 알아야 최적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입니다. 단연도만 보지 말고 10년, 20년 후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받는 것이니까 장기적 관점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관련 서류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을 꼼꼼히 모아두고 정리해야 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데 서류가 없어서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 3가지 전략 중 여러분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이번 달부터 적용해 보세요. 당장은 작은 차이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 중요한 스킬은 위험 신호 조기 발견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가 심각해진 후에야 알게 되어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수많은 고객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국세청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초기 신호들을 미리 포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신호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나치거든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금융기관에서 오는 확인 요청입니다. 은행에서 갑자기 자금 출처나 거래 목적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많은 분들이 단순한 확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국세청에서 요청한 정보 수집 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세무서에서 보내는 안내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확인이나 안내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본격적인 조사의 전 단계일 수 있어요. 특히 특정 기관의 거래 내역이나 소득 관련 서류를 요구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나 관련자에 대한 조사입니다.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이 세무서에서 연락받았다고 하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정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퇴직 후 여러 금융기관에서 적금을 가입하고 해지하기를 반복하고 계셨어요. 금리가 좋은 곳을 찾아다니시는 성격이셨거든요. 어느 날 새로 가입하려던 은행에서 이상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왜 자주 은행을 바꾸는지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정 씨는 그냥 확인 절차려니 하고 대답했는데 이것이 첫 번째 경고 신호였습니다. 한 달 뒤에는 세무서에서 편지가 왔어요. 최근 3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 씨는 이때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충 대응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두 번째 경고 신호였죠. 마지막으로는 정 씨의 아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아버지의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다는 연락이었어요. 이때서야 정 씨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곧 전면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어요. 다행히 정 씨는 모든 자금 출처가 명확했고 불법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 조사받느라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셨고 각종 서류 준비하느라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만약 초기 신호를 알아차리고 미리 대응했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위험 신호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금 출처, 거래 목적, 소득 내역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두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추가적인 의심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큰 돈을 이동하거나 계좌를 정리하면 더 큰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매월 이 체크리스트로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금융기관에서 특별한 질문을 받지 않았는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는지, 가족에게 이상한 연락이 없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말고 조기에 대응하면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모든 것을 정리하는 최종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보를 들으셨지만 실제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정보는 알고 있어도 체계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의 통합된 실행 계획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따라하시면 10월 이후에도 안전하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어요. 먼저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금액 기준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연간 2천만 원, 월간 200만 원 이내에서 인출 계획을 세우세요. 두 번째, 위험한 인출 패턴 3가지를 피해야 합니다. 고정된 날짜와 금액, 라운드 넘버, 연속적인 최대한도 활용을 하지 마세요. 세 번째, 가족명의 활용 시에는 증여세 한도를 지키고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네 번째, 10월 신규 규정에 맞춰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세요. 다섯 번째, 벌금 계산법을 활용해서 자신의 위험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여섯 번째, 합법적 절세 전략 3가지를 적극 활용하세요. 연금 수령 방식 최적화, 부부간 소득 분산, 공제 항목 적극 활용이 핵심입니다. 일곱 번째, 위험 신호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해서 매월 자가 진단을 하세요. 이 모든 전략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고객인 한 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작년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6억 원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해 하셨습니다. 저희가 함께 세운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퇴직금의 60%는 연금으로 전환하고 40%는 일시금으로 받았어요. 일시금 부분은 부부 명의로 적절히 분산해서 예금했고 매월 인출 금액은 150만 원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인출할 때도 패턴을 다양화했어요. 어떤 달은 130만 원, 어떤 달은 180만 원처럼 실제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동을 줬습니다. 날짜도 고정하지 않고 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유동적으로 조정했어요. 의료비와 기부금 공제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한 씨 부부는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서 의료비 지출이 있었는데 이를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공제받았어요. 매년 종교단체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도 하시는 분들이라 이것도 빠짐없이 공제받았습니다. 위험 신호 체크도 매월 빼놓지 않았어요. 은행에서 특별한 질문을 받지 않았는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한 씨 가족은 1년간 세금을 400만 원 정도 절약했습니다. 동일한 조건의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였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도 30일 계획으로 이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첫 주에는 현재 상황 점검과 위험 요소 파악, 둘째 주에는 인출 패턴 조정과 가족 명의 정리, 셋째 주에는 절세 전략 적용과 서류 정비, 넷째 주에는 위험 신호 체크 시스템 구축을 하세요. 10월까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해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현명한 자금 관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